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친일파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겠는데요.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이에요, 우리. 그새 우리 서울의 소리에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는 안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못 불러주실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 오늘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 얘기해 주실 미디어스림의 우리 신채원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신채원이라고 합니다. 예, 굉장히 핫한 서울의 소리 방송에 나오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신채원 대표님, 신채원 작가님, 본인 소개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저를 이제 독립연구활동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일본에 계시는 오춘곤 감독님과 같이 다큐멘터리를 상영운동하고 배급 상영하고 있고 또 새로운 작품 같이 만들고 있고 뭐 동학 뭐 3.1운동, 관동대지진 그리고 이후에 전쟁기 민간인 학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좀 우리 역사에서 잊혀진 사건들이나 좀 안타까운 일들을 본능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본능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연구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었나요? 네, 이따가 같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저는 인터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네. 인터뷰를 하다가 오춘곤 감독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어허.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굉장히 이분이 살아오신 삶이나 이런 궤적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제일동포들, 제일조선인 자이니치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분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그런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상영운동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영화 제작을 같이 하게 돼서 뭐 정신없이 그렇게 네. 몇 년 동안 같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오충곤 감독님 한 2년 동안 못 만나서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자이니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제1조선인들. 음, 이제 우리는 흔히 뭐 조총련이니 아니면은 민단. 뭐 민단이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조선인이라는 그 약간 생소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저도 뭐 근래 알았던 사실인데 요 남한 국적도 그리고 북한 국적도 선택하지 않은 그러한 제일 교포들이 상당수가 있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분들을 부르는 말이 제일 조선인이라는 호칭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군요. 그 역사저널 그날에서 이거를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날을 촬영을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패널들이 너무 이렇게 슬프고 이렇게 슬픔과 분노 때문에 방송이 여러 차례 녹화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날에서도 참여를 했나요? 그날에도 역사저널 그날? 제가 출연하진 않았고요. 네. 예, 저희 쪽에서 영상을 제공했고 영상을 제공하면서 방송에 나가는 자막이라든지 사건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제가 참여를 해서 도왔습니다.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주 깊숙이 관여를 하셨네요. 그렇다기보다도 네. 저는 뭐 이해는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건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는 모르는 그렇다 보니까 방송사의 PD님, 작가님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슛 들어가기 직전까지 뭐 이름이 틀렸다든지 연도가 틀렸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했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네. 자, 일어난 시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관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의 기억과 수용이라는 예, 제목으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표지의 사진은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 일본 동경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곳곳에 화재가 일어나고 혼란스러운 도시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관동대 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은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 58분에 그 매그니튜드 7.9는 굉장히 큰 지진이거든요. 이 수치로 보면은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범죄를 저지른다. 뭐 이런 유언 비어가 확산되자 이제 그 계엄령이 발표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뭐 6만 4천의 육군 병력 그리고 전국에서 소집된 경찰 병력이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저 유언비어라는 얘기가 저 네. 어떤 얘기인 거죠? 왜 유언비어를 그 학살의 서막 왜 유언비어가 저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따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당시 권력의 주체였던 사람들은, 3.1운동 당시에 조선 총독부나 어떤 조선으로 파병됐던 군인이었거나, 시베리아에서 그 의병들을 학살했던 주체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어떤 그 내부의 적을 외부로 돌리는 조선인으로 돌리자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익숙하게 그런 결론을 내리고 뭐 이렇게 익숙한 합의를 이루는데 익숙한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내무성이 각 경찰서에 보낸 서신인데 재난을 틈타 약탈을 하고 부녀자를 강간하고 방화를 저지르고 폭탄에 의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다. 조선인의 우물에 독을 풀었다. 각 지역의 경찰서는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각 경찰서로 이렇게 서신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왜냐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그 우물은 조선인도 같이 마시는 공동 우물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우물에다 독을 풀면 조선인도 같이 먹게 될 텐데 독을 풀었다는 것 자체가 한 번만 생각해 보면 믿을 수 없는 얘기인데 저거를 사람들이 다 믿었나 봐요. 일단 당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고 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다 잃고 그렇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어요.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하거나 이러기도 어려웠을 거고 어떤 혼란스러운 틈에 뭐 그 조선인들 그 당시 조선인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들이었거든요. 당시에는 유학생들이라기보다는 희생자분들이 그래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 그 말을 충분히 믿을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좋은 조선인과 나쁜 조선인을 구별하라 이렇게까지 예,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뭐 대표적인 가짜 뉴스죠. 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어쨌든 흉흉한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제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예, 내부의 갈등을 외부의 적에게 돌리는 그런 예, 아주 대표적인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간도 그 관동 지방이 예, 그 일본의 수도 그 도쿄를 중심으로 한 네,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923년 당시에 그 도쿄가 상당히 아주 뭐 고층 건물도 많고 그런 대도시였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곳에 이 진도 8에 가까운 대지진이 한번 몰아쳐버리면 어마어마한 참사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안에서는 아비규환이 벌어질 것이고 네, 네. 뭐 당시에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정망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수많은 이재민들에 대한 어떤 즉각적인 구호 조치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민심이 흉흉해졌을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폭동도 일어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흉흉한 민심을 그
그 어떤 폭발시킬 그러한 대상을 음. 소수 사회 아주 마이너리티였을 거 아닙니까? 네, 조선인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다가 의도적으로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인들이 일단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3.1운동이 있었고 그 해 직전 해에 쌀소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일본인 사회주의자들과 조선인이 결탁해서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본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당시 사진들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허가 된 도시입니다. 예, 당시의 사진인데, 예, 땅이 저렇게 쩍쩍 갈라져 있네요. 예, 땅이 갈라지고 폐허가 된 도시죠. 굉장히 심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피해 규모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쿄 지역과 요코하마 지역, 치바현, 가나가와, 시즈오카 등에서 10만 명에서 14만 네, 이상이 사망했고 3만 7천 명이 실종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로 인한 그 사상자와 행방 불명자는 그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네. 예, 6배. 어. 그리고 고베 대지진의 16배. 예. 피해액은 지진 발생 전년도 국민 총 생산액의 3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죠. 네.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 정도의 피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예상했던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획했던 이야기는 아니지만, 일본의 요코하미초 공원에 가보면 이 그 지진과 원폭으로 폐허가 된 도시를 어떻게 우리가 재건을 했고 이렇게 우리가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 전시가 기념관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거기에 조선인 학살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진으로 원폭으로 피해를 받았지만 이 그 상처와 피해를 딛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그것만 지금 기념하고 있다는 거죠. 일본은 역사에서 반성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예, 그 사람들은 역사는 좋은 것만 기록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자신들의 현재를 정당화시키고 뭔가 민족적인 자부심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용도로 역사를 좀 사용하는 국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일단 역사 교육 문제만 해도 네, 굉장히 좀 저는 사실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일본의 역사가 근현대사를 가르치질 않잖아요. 그래서 8.15 독립 우리가 이제 8.15 그 광복절에 우리는 이제 독립기념일이야라고 했을 때 그 일본의 청년이 하는 얘기가 어디로부터 독립했는데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로 왜냐하면 그 일본의 경우에는 종전기념일이라고 하거든요. 예. 8월 15일을 종전기념일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니까 어디로부터 독립이 됐냐 네. 이런 질문을 일본 청년들이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일본 청년들이 제대로 역사 교육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같은... 예, 그것도 이제 청년들을 다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나라의 유튜버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본에 있는 학생이 어디로부터 독립했니라고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예, 역사 교육의 부재인 거죠. 예. 네, 아주 네. 심각한 얘기예요, 이거. 네. 그래서 다시 지진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 이 지도를 보시면 일본의 이 지역입니다. 거기서 간토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분홍색 동경이 속해 있는 도쿄가 속해 있는 예, 그 그렇습니다. 지역인 거죠. 네, 네. 거기서 지진이 일어났고요. 계엄령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 유언비어가 돌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유언비어는 결과적으로 한 집단이 또 다른 한 집단을 말살하게 만든 비인간화 기제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이론인데 민족이나 종족, 인종, 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학살의 한 형태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48년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법에 관한 협약에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제노사이드 그러면 유태인 대학살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조선인 대학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제노사이드의 관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원래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은 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잖아요. 네. 그때 그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한 그 법 그 이론으로서 개발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나온 두 가지 그 국제 인권법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개념이 저 제노사이드하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그 엔타이 그러니까 그 크라임 어게인스트 뭐 휴머니티 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반하는 범죄보다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범죄 뭐 대충 그 정도인데 그런데 이제 제노사이드는 인정이 안 됐어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개념만 개발되고 그런데 그게 이제 뒤에 그 유엔 협약이나 그런 데서 채택이 되죠. 그런데 그 나치 전범들은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그 새로운 죄명으로 다 처단이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 사람들이 제노사이드라는 개념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이 제국주의 시대 때 너무나 많은 제노사이드를 저질렀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 독일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 프랑스가 아프리카랄지 뭐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서 네. 개발을 할 때 음. 그 현지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했던 그런 기억이 역사가 있는 거죠. 미국은 인디언들 제노사이드 그렇죠. 했고 미국도 그렇고. 그 뭐 영국, 프랑스 뭐 심지어 유럽에서 제일 조그만 나라가 벨기에인데 그 벨기에는 콩고 원주민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대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네들이 당한 것은 그거는 화가 나니까 제노사이드라는 죄명으로 나치 전범들을 처벌하고 싶은데 그걸 해버리면은 말하자면 자기 발등을 찍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 제노사이드의 개념을 막 줄이고 막 그랬죠. 그런데 여하튼 제노사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1923년도 간토 대지진 때 그때 벌어졌었던 우리 그 조선인 학살은 그 제노사이드의 개념에 그게 딱 들어맞는 그런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노사이드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 이전에 제노사이드 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들 짓이다. 이렇게 신문에서도 발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시의 일본의 언론이고요. 네. 그리고 국내 언론도 네. 국내에서도 관동 대지진에 대한 보도가 있었나 보네요. 네, 있었습니다. 네. 예, 당시에 뭐 그 최초로 그 매일신보에서 매일신보. 예, 그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그 독립신문에서도 발표를 하는데요. 예, 그거는 좀 이따 다시 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경단의 모습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 사이에 자경단 놀이가 유행을 할 정도였는데요. 일본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군인, 경찰, 자경단으로 역할을 나눠서 꼬챙이 같은 막대기를 들고 조선인 역할을 맡은 아이를 찔러 죽이는 신용을 하는 그런 자경단 놀이. 예, 사진에서도 이렇게 아이가 이게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 보이시죠? 네, 예, 그러네요. 뒤에는 이제 자경단들이 있고요. 자경단이라는 게 뭐 자체 경비단 뭐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대 군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제한 군인회 정도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각 마을에 자경단들이 이렇게 경비를 서고 조선인들을 학살하고
네, 그렇다고. 예비군 뭐 네, 네, 민방위 뭐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인을 식별하기 시작합니다. 네. 조선인 식별 자료인데 신장은 내지인과 차이가 없어도 자세가 곧고 허리가 굽거나 새우 등이 적다. 이렇게 앞면에 털이 적고 뭐 평평한 얼굴이 많다. 이렇게 그 신장이 어떻다. 그리고 언어가 억양을 높이거나 낮게 깔고 유창하다. 타금할 때 가장 곤란하다. 이거는 그 발음을 할 때 혹시 주고엔 고주센이라고 한번 발음 작가님 한번 해보시겠어요? 주고엔 고주센. 변호사님도. 주고엔 고주센. 네, 예, 그렇게 조선인들이 이렇게 타금에 익숙하지 않아서 예, 주고엔 고주생이라고 저도 잘 못하는데 예, 그 발음을 일본인과 비슷하게 일본인하고 똑같이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학살이 되고 예, 조선인으로 이렇게 구별돼서 그렇게 굉장히 여기에서 보시듯이 디테일하게 앉는 자세나 그리고 서류를 보관할 때는 작게 접어 네임 및 주머니에 넣어두는 습관이 있다라든지 아주 조선인을 오랫동안 깊이 관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예, 이렇게 주고엔 고주센, 뭐 라리루레로, 뭐 기미가요를 불러봐라. 이게 도도이스라고 에도 시대의 노래인데, 네, 그걸 불러봐라. 이렇게 조선인이 알 수 없는 것들을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경단은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마을에 그 재향 군인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았고요. 주민들하고 시설을 보호하고 재난을 수습하는 그런 관동 지역에 총 3,689개의 자경단이 소집이 됐고 불길을 잡고 주민을 보호하는 그런 임무를 맡아서 했고요. 경찰은 그 자경단을 긴급 소집하면서 조선인을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총기를 지급하면서 살해도 좋다. 그렇게. 그냥 죽여도 좋다. 그러니까 네. 뭐 라리루레로 이런 거 음. 발음을 못한다거나 음. 주고엔 고주센 이 발음이 일본인들이 하는 그냥 보통의 발음이 아니고 조선인 특유의 억양으로 만약에 발음을 하면 그냥 죽여버려라. 뭐 그런 건가요? 그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예. 예, 뭐 조선인을 다 죽여라라고 하진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조선인이라고 했겠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조선인들이 몰려온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무기를 들고 이들을 경계를 하면서 살해도 무방하다고 지시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조선인들이 이제 경계를 근데 조선인이 안 왔잖아요. 조선인이 습격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습격이 없었어요. 근데 자경단들이 거기서 조선인을 사냥을 시작을 한 거예요. 조선인을 찾아다니면서 죽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물에 독을 타고 조선인들이 곧 습격할 거다라고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렸지만 조선인들이 네. 습격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조선인들을 찾아서 너희들이 우리를 습격할 예정이었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학살을 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당시에 뭐 임산부들이 이렇게 배가 불러서 다니면 혹시 저 안에 폭탄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게 뭐 통조림이었다든지 그렇게 뭐 실제로 그 조선인으로 인해서 범죄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조선인이 약탈을 한다, 뭐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이렇게 유언비어가 돌면서 조선인에 대한 적대심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거죠. 예, 당시에 그리고 그 유명하죠. 예, 박열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 저건 영화로도 나왔었죠. 네, 네. 저 영화 본 것 같은데. 네, 박열 씨의 그러니까 박열의 부인이죠. 가네코 후미코가. 네, 네. 일본인 부인 맞죠? 네. 네. 가네코 후미코는 남편의 고향인 문경에 지금 그 묻혀 있고 기념관도 그쪽에 있어요. 그 박열의 경우에는 뭐 사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서 배경이 되었던 사회주의자들이
천황을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다. 뭐 테러를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관동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구속이 됐어요. 아. 박열은 1902년 경북 문경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가네코 후미코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태어나서 조선에 있는 청주에 있는 고모의 집에서 식모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청주 근처에 그쪽에 현도 뭐 이쪽이라는 곳인데 개정 시골이죠. 그쪽에서 가네코 후미코로 추정되는 생활 기록부에 그 굉장히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저도 뭐 책에서 봤는데 그래서 그 둘은 일본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아시아의 멀로주의가 세력을 잃고 1920년대 그 경제 그 화랑기 제국의 수도 도쿄에는 어떤 노동자, 농민, 유학생, 고학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회주의자들, 아나키스트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는 그때 만나서 어떤 동지적 관계 연인이 되고 무정부주의자의 대음모 대역 사건 피의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영화는 뭐 자세한 내용은 영화 박열 그리고 해서 보시면 볼 테니까. 그 이 조선인 학살이 사실 이게 관동 대지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어떤 역사에서 우리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략해서 조선인을 학살했던 그런 역사가 또 있잖아요. 많죠. 사실 일제 강점기 자체는 모두 다 아까 말씀드렸듯 제노사이드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동학농민혁명이 1894년입니다. 그리고 3.1 운동 1919년, 그리고 관동대지진 1923년, 그리고 계엄령까지 좀 이어서 보면 30년에 걸친 그런 전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학농민혁명이나 그 러일 전쟁 후에 일본 강점에 반대해서 전 국토를 피로 물들게 한 그 의병 전쟁을 포함해서 어떤 그 적대시하는 사상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선 총독부라는 권력의 양상, 그리고 3.1 운동에 이은 그 만주, 그 시베리아에서의 독립 전쟁을 이제 보고 있는데 학살의 주체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 조선 민족에 대한 그 일본의 뿌리 깊은 민족적인 편견 그리고 차별에 근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제한군인, 청년단원, 소방단원으로 중심된 그 자경단들, 그리고 이자들은 그 과거 권력을 행사한 사람들인데 권력의 그 오비들이죠. 그래서 그 군대가 그 의병을 그 토벌해서 차별과 폭력의 그 식민지 정권을 만든 권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조선인 식별 자료도 1913년에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러니까 훨씬 이전부터 조선인을 식별하는 자료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관동 대지진 때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고. 그렇죠. 네. 그 지금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침략을 해 가지고 그렇게 뭐 합병하고 한 것이 이게 뭐 우연히 아니면은 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준비되고 감행된 일이라고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이제 19세기 한 이제 후반기에 메이지 유신 마치고 그 천황제에 말하자면은 그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는 형태의 국가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정한론이라고 하는 조선을 침략을 해서 대륙으로 진출하자라는 그러한 이제 사고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이 임진왜란을 연구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는 임진왜란 끝난 지 뭐 260, 70년이 훨씬 지난 다음인데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 연구 결과가 굉장히 그 두터운 책자로 남아 있는데 결론적으로 그때 그 일본군이 조선 정복을 성공하지 못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호남 지방의 쌀,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조선의 인적 자원, 사람. 딱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실패 요인이었고 그 외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 일본에 대적할 수 있는 어떤 자원이나 강점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일본이 그 조선 대한제국에 진출했을 때 유난히 조직적 의도적인 학살을 많이 합니다. 그 동학 농민군 토벌을 그 기화로 해가지고 삼남지방 전체를 군이 포위를 해가지고 마치 그 그물망을 조여가듯이 해가지고 너무나 끔찍한 학살을 자행해 버리거든요. 네, 혹시 그 1대 3만이라고 아십니까?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동학농민군을 음, 정말 3만 명씩 학살을 하고 일본 병사는 단 한 명이 병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 3만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뭐 너무 그 구식 무기와 뭐 최신식 뭐 게틀링 기관총 이런 걸로 막 난사해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미 전투력을 다 상실한 그냥 농민인데 그거를 소탕한다면서 그 토벌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그 저 뭐 사형도 아니죠. 그건 학살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 3.1 그 만세 운동 그것도 그냥 그 대한독립 만세 뭐 독립해 해달라 뭐 공격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그렇게 네. 전국적으로 몇천 명 이상을 학살을 하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토지 조사령에 의해 가지고 특히 이제 삼남 지방에 있는 그 많은 경작지들 이런 것들을 조선 총독부 재산으로 다 몰수해 버립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호남 지방의 어떤 그 쌀, 이런 것이 이제 일본에 대항하는 어떤 자원으로서 몰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집요하게 그 이 조선에 대해서 침략 정책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러한 것이 1945년에 2차 대전 패망해 가지고 이제 쫓겨나듯이 다시 본토로 갔지만 그 사람들은 한국한테 조선한테 졌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일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메이지 시대에 대한 향수도 거기에서 온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라는 참 그 강적한테 어쩔 수 없이 잠시 세가 분리해서 우리가 전부 다 본토로 돌아왔지만 한반도를 비롯해서 아마 그 사람들은 뭐 중국 본토, 아시아 전역을 뭐 그 사람들이 주장했었던 뭐 대동아 공영권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일본이 원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나와바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떤 혐한의 씨앗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오는 거죠. 그 그럼요. 90년대 중반에 후반이죠. 90년대 후반에 한류 열풍이나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월드컵 공동 개최나 이런 것들을 이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지배하던 조선과 어떻게 그래서 어떤 혐한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그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일조선인들, 우리 동포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조선학교 아이들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그 음악에서는 뭐 엑소제팬으로 또 열광을 했었고 그 전에 만화 영화나 애니메이션 그다음에 그냥 일반 만화책도 일본 만화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일본 문화를 개방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일본 문화를 개방하는 데 있어서 1차, 2차, 3차 이런 개방 정책을 또 폈었죠.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근데 오히려 지금 한일 간에 이제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되고 그냥 어떤 뭐 걸림돌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오히려 우리 문화가 전 세계로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을 일본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네,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정리되고 있는 거고, 네. 사실,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일본 문화가 개방이 되면서 오춘곤 감독은 이 작품이 1983년 작품인데, 그때가 돼서야 조국의 품에서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네. 예,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고요. 네네. 자, 그래요. 음. 다시 돌아와서. 네, 예, 다시 계엄령 이야기입니다. 계엄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전시, 사변, 이런 국가의 비상 상태에서 그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되었을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요. 지진은 자연재해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면서까지 어떤 조선인에 대한 적대심을 키워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1920년대 일본군의 전략에는 3.1운동, 간도 문제, 시베리아 출병 이 세 개의 경험이 새로운 조선에 대한 적대 관계, 그래서 민족 문제만이 아닌 어떤 종합적인 사상을 포함한 그 적대 관계로 발전한 것인데요. 이렇게 해서 조선인 학살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항상 이제 이 타이틀이 뭐냐면 교과서의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면 조선인 학살, 관동대진 조선인 학살에도 분명히 친일파가 있는 것 같은데, 저 박충금 씨라고 나와 있네요. 그 씨를 붙이면 안 되는데, 박충금이라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예, 친일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자의 악행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네. 그런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친일했다, 누가 봐도 친일파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 명 되지 않아요. 누구나에게 다 이유가 있고, 제가 이제 3.1운동 당시에도 민족 대표들을 취재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민족 대표 중에서도 나중에 친일을 해서 동상을 뭐 철거하게 되고 뭐 재조명하게 되고 다시 평가해야 한다라고 했지만, 막상 그들을 다시 조사했을 때에도 또 그들에게는 또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었고 그렇더라고요. 친일을 한 그 친일 인사들. 그런데 정말 이자의 악행은 어떻게 까임 방지권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 박충금 이 사진, 정말 이런 사진이 역사에 남았다는 것 저 사진에 자체도 누구인가요? 가운데 있는 사람인가요? 가운데 있는 남자.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박춘금입니다. 네. 그래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요. 일제 만세 반자이라고 했겠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908년 8월경에 무일푼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도쿄 고베 등지에서 고용살이, 뭐 자전거 직공, 탄광 갱부, 뭐 그런 육체 노동으로 전전하면서 일본 말을 배우고 폭력 조직으로 성장을 하면서 나고야에서 그 조선 인삼 판매업에 종사를 하다가 1917년 5월에 나고야 조선인 회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삭 빠르고 또 기회주의자이고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인삼 판매업을 했다면 일본 사람들에게 당시에 조선 인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었던 때라서 네.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죠. 예. 돈도 많이 벌었고, 일단 그 폭력 조직을 조폭 두목, 그렇죠. 야쿠자 두목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죠. 예, 주변에 뭐 그런 폭력 조직들하고 연결되어서 무법이죠, 무법자. 네. 그래서 좀 나이가 든 모습인데요. 조선인 노동자들을 모아서 동경에서 상해 공존 공영 정신에 입각한 일선 융화를 표방하면서 그 노동자 단체인 상구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회장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사회사업 단체 실제로는 폭력 조직이었는데 그래서 상해회로 개편을 합니다. 21년에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그래서 이 박충금이라는 자와 관동대지진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면, 자, 관동대지진 당시 상해에는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동대지진 때 그렇게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이 되었는데, 어떻게 며칠 만에 그 학살도 학살이지만 그 며칠 만에 그 시체 처리며 어떻게 그걸 다 처리를 했을까? 근데 상해회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충금이 조직한 그 상해회에서 조선인 노무자 300명 노동봉사대를 결성을 해서 이렇게 그 관동대지진 직후에 그 시체 처리를 담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엄청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때 당시에 그 우리 학살된 조선인의 숫자가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독립신문에 올라간 거는 6,661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에는 상해에도 네. 굉장히 많은 관여를 해서 그렇죠. 학살 사건에 개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해회는 시체 처리 그리고 조선인 노무자의 색출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일본 당국의 환심을 사게 되죠. 그래서 전 일본적인 그 조직 확대의 기반을 잡아서 1928년에는 상해회를 재단 법인으로 확충하고 전직 총독부의 그 마루야마라는 그 경무국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합니다. 정말 무법자가 됩니다. 경무국장 마루야마 그러니까 이제 예, 재단 이사장이 이자가 돼버리면, 재단 이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재단 이사장이 돼버리면 자기네들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아주 끔찍해요. 네, 아주 박충금이라는 자와 상해회는 관동대지진에 그렇게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신 작가님 말씀하시는 내용만 놓고 보면 이제 박춘금이라는 사람이 1909년이요? 8년에 8년. 네. 그때 이제 무일푼으로 도일해가지고 네네. 아주 그 밑바닥에서부터 고생을 해서 이제 뭐 폭력 조직에 관여는 했지만 그래 거기서 이제 자수성가 해가지고 무슨 뭐 교포 단체대 대표가 되고 또 관동 대지진이 벌어졌을 때는 또 조선인 노동자들을 몇백 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뭐 시체나 뭐 이제 그런 어떤 그 대재앙의 수습 작업은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인데 굳은 일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뭐 조선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해주고 하면 당연히 일본 정부는 좋아할 건데 그 일을 해주고 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직이 성장하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비난할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조선인 그러니까 친일 지금 이 방송이 친일파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친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박충금이라는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권력에 기대서 어떤 그 동포의 목숨을 담보로 이렇게 그 환심을 사서 성장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그렇게 성장을 했고 끝까지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 지금 이 박충금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조선인 학살 사건에서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박충금과 함께 시체 처리를 맡았던 조선인 노무자들도 일단 학살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뭘 해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학살 사건이 이미 끝나고 나서 시체 처리를 한 거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니 그런데 그 도쿄 그 관동 지방에는 그 당시 1920년대에 뭐 조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조선인 유학생들만 하더라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쿄 관동 지방에 있었던 조선인들이 다 습격을 당하고 다 살상당하고 했었던 거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이렇게 좀 그 거동 수상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그 민병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불신검문하고 하다가 조선인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심하게 린치를 가하든가 살해하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 네. 그러기 때문에 저 박춘금의 바로 그 단체 소속은 공격받지 않았다. 뭐 일본에 협력하는 대가로 뭐 목숨의 안전을 보장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저 사람이 그런 그 조직 폭력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동포들, 조선인들을 뭐 그 좀 수탈을 하고 네, 또 맞습니다. 여성들을 뭐 그 진짜 뭐 몹쓸 짓으로 그렇게 뭐 그냥 팔아치운다든가 그런 짓을 하고 또 거기서 온갖 악독한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상해회는 결정적으로 관동대지진 사건을 수습하고 하면서 예, 그를 계기로 해서 급성장을 해서 예, 그렇게 승승장구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은폐된 진실은 그 신문 기사입니다. 왼쪽은 가메이도 사건에서 유골 발굴 현장을 보도한 신문 기사인데 일본 현지신문 네, 보도인가요? 현지 신문입니다. 네, 이곳에서 학살당한 일본인과 조선인의 유골을 유족보다 먼저 파내고 유족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희생자 유족에게 유골을 보내고 사죄와 보상을 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유골은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판명하지 못하도록 처치할 것이라고 예, 조선 총독부의 문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그 일본 정부 입장과 현재 일본 정부 입장, 그 정부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본 정부의 입장은? 네, 계속 예, 분노할 일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경시청은 1925년에 발간된 대정대진제 화제지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린 자의 수사, 검거에 노력하고 자경단, 기타 자위 단체와 더불어 개인의 그 무대 휴기를 엄금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인 수용 보호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왜곡이죠. 예. 이렇게 왜곡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본 정부 사건 당시의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렇게 왜곡한 기록을 남겼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다시 일본 정부의 입장인데요. 고이케 도지사입니다. 예, 일본 도쿄도지사네요. 네, 도쿄 도지사인데 2017년 9월 1일에 그 요코하미초 공원 아까 말씀드렸던 거기서는 그 동경에 있는 추모 공원인데 9월 1일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그 희생된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모여요. 근데 조선인뿐만이 아니라 중국인 유족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반대급부로 재특회나 우익단체에서도 그 시위를 하러 옵니다. 저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도지사들은 추도분을 보내는 게 관례거든요. 형식적으로라도. 그런데 2016년부터 그러니까 추도문을 보냈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미 지난 3월 도쿄 대공습 추모식에 참석해서 모든 사망자를 위해서 애도했다. 내가 관동대지진 희생자들을 위해서만 추도문을 따로 보낼 이유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추모비에 쓰여 있는 6,000명이라는 숫자는 근거가 희박하다. 역사 왜곡 행위에 도지사가 가담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예. 뭐 도쿄도지사는 일본의 자민당 소속의 도지사인가요? 네. 그러면 이제 일본 정부의 입장하고 상당히 근접한 유사한 그런 네.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당시에 조선인 학살은 존재하지 않았다, 뭐 그런 입장인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역사를 부정하고 그 과거의 기록들 역사를 부정한 기록들을 공식 기록으로 여전히 인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관련된 영화 이 부분을 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충곤 감독이 만든 영화죠. 네, 제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재현하고 어떻게 이 시대에서 기억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이 또 상영운동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충곤 감독이 만든 영화, 우리가 그 영화를 잠깐 좀 보고 좀 가겠습니다. 네, 앞부분 짧게. 자, 영화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돌려야 된다. 돌려야 돼. 돌려야 돼. 뭐 있는데? 그랬대 나. 샵이.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지금 현재 제작 중인 작품입니다. 오충곤 감독은 1983년, 86년 두 작품을 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98년도가 돼서야 부산국제영화제 때 제일코리안 초청 작품으로 조국의 품에서 최초로 영화 상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98년도였고요. 그 이후에도 일본에서 이제 상영을 꾸준히 하고 있다가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학살의 뿌리에 집중해서 유족들을 찾겠다. 일본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학살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족을 찾으면서 이야기는 이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영화를 새롭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충곤 감독을 만나면서 우리 신채원 대표님, 신채원 작가님께서 이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충곤 감독이 국내 상영 운동과 새 작품을 제작하게 됩니다. 네, 제가 네. 처음 이 상영 운동을 시작할 때 그 직전에 오충곤 감독을 인터뷰를 통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처음 만난 날입니다. 오충곤 감독 오른쪽이고요. 왼쪽이 우리 신채원 대표님. 네, 네. 접니다. 어제 좀 살짝 면을 먹고 주무셨나 봐요. 네, 저희 집에서 제가 제일 아주 작습니다. 풋풋하세요. 네. 네. 인터뷰를 계기로 그 상영운동 그리고 유족 찾기 새로운 작품 제작에 합류하게 돼서 또 연구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좀 인식의 틀을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 이런 계기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오충곤 감독의 다른 작품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작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감춰진 손톱 자국 1983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불화된 조선인 1986년 작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제작 중인 1923 제노사이드 93년간의 침묵인데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의 예고편에 들어가는 이 부분 일부를 보셨고요. 그게 이제 93년간의 침묵 그 작품의 일부 앞부분을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1983년 당시에 이 작품을 제작할 때는 일본 영화학교 졸업 작품으로 이 작품을 제작합니다. 당시에 그 82년도에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당시에 학살이 있었던 지역사를 연구하는 그 소학교 교사들에 의해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파헤치는 그런 유골을 발굴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오충근 감독이 카메라를 들고 그냥 현장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그 작품 근데 유골 발굴 작업을 했을 때 유골이 나오지 않았어요. 유골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던 당시에 82년도니까요. 60년이 지나서죠. 그러니까 당시에 목격자들 그리고 가해자들이 생존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발굴 현장을 지켜보던 그 노인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학살의 주체다라고 밝히진 않았고, 보았다, 들었다. 이렇게, 뭐, 몇 명이 학살되었다라든지, 뭐, 어떻게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 그리고 물에 빠뜨렸다. 불을 질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오충근 감독과 그 영화를 같이 제작하던 제작자들이 같이 그 노인들을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증언을 수집하게 됩니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미 나이가 70대, 80대가 되신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증언을 하고 뭐 그 이후에 다 지금은 다 사망하셨죠. 그래서 당시에 목격자이면서 피해자이면서 유족이기도 한 조인승 할아버지를 인터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사건을 증언하는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분은 사촌 형을 잃었다고 해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는 장면까지 해서 끝까지 오충근 감독이 자백을 받아냅니다. 내가 학살했다. 내가 가담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제작이 되고 발표가 돼서 굉장히 오충근 감독은 그때 그 27살의 청년 감독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래서 뭐 큰 상도 받고 굉장히 큰 그 신문에 크게 보도도 되고 그래서 두 번째 작품도 제작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작품의 경우에는 그 나라시노 그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나라시노 수용소는 수용소의 조선인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수용을 하는데 여기 안에서 조선인을 불화합니다. 불화라는 말은 이게 넘겨주다, 내어주다 이런 뜻인데 마치 땅을 불화하듯이 조선인을 불화합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 불화되어서 희생된 조선인들의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는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 보화종루라고 문화예술인들이 모금운동을 통해서 종루를 제작해서 학살이 있었던 곳에 종루를 위령의 종을 세우는 과정도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작품이 오충근 감독의 두 작품이 있고 세 번째 작품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사건에 저는 그 기억과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가는 기억을 조작함으로써 그리고 다음 세대로 기억을 전달하는 메커니즘을 통제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성을 지키고자 한다는 허쉬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사태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억 재현하고 수용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건이 수용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해되는지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 수용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영운동을 시작합니다. 서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영화를 보시고 계시는 이분들, 관객분들의 얼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모였고요. 예, 청주, 대구입니다. 그리고 부산입니다.
이분들이 영화를 다 지켜보시는 내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왜 이 역사를 몰랐습니까?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분들에게 설문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신 제가 이렇게 공동체 상영을 하면서 또 학교의 학생들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계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영화를 통해 기대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타 등등의 질문을 했었는데요.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이 이렇게 파란 부분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 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객분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는 좀 먼 사건인 거죠. 그래서 관람하게 된 계기 그리고 기대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 관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볼 때 자막을 통해서 이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일본어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알고 있는 제1동포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이 일본어를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그 이유는 증언을 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는 자막을 통해서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라든지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굉장히 그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그런 긴장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내가 어쩔 수 없이 속아서 조선인을 죽였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끔찍함 그런 것들을 느꼈다고 해요. 일본어를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자막을 통해서 사건을 이해하는 것과 직접 육성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때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차이를 보였다라는 것을 저는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알 수 있었고요. 뒤에 보이는 왼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보화종루라고 일본 치바현에 있는 관음사에 건립이 된 종루입니다. 근데 여기서 매년 추도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오른쪽에 치바현에 종루하고 비석이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조선인 강대흥의 묘라고 이렇게 비석을 세웠는데 학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비석을 세웠다고 해요. 근데 뒤에 보면은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써 있어요. 학살의 주체, 반성의 주체가 없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조선인 강대흥의 묘 앞에 그 비석 앞에 가서 너무너무 통탄하고 막 이 애통한 마음에 있었는데 수십 년 동안 이 운동을 해오신 일본의 시민사회 단체 분이 오셔서 혹시 유족이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의 유족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부끄러워졌어요. 이분들은 30년이 넘게 이 사건의 진상규명 운동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이 운동을 해오신 분들인데 그러니까 너무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사진은 1982년 당시 관동대지진 그 조선인 학살지를 발굴하는 아까 말씀드렸죠. 발굴하는 사진인데 여기서 유골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큰 구덩이를 이렇게 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위에서 구덩이를 파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계시는 분들이 증언을 해주셨고, 예, 그 증언을 토대로 굉장히 많은 연구 성과가 나왔고 영화도 나왔고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측이 27살의 오춘곤 감독과 증언을 하고 계시는 조인승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상영 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그 영화 제작 그리고 상영 비용을 위해서 펀드 조성을 하고 싶다. 동포 그 재미교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이 이제 오춘곤 감독 제가 뒤편에서 찍은 사진인데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억의 관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사를 하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찾아내는 자료들이 정말 제가 걷는 이 걸음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신문에 발표한 희생자 이집 동포 위문반이 그 이를 조사하고 사건을 조사하고 희생자를 발표한 독립신문인데요. 아래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기억해 주세요. 이분들이 희생자를 조사한 이재동포 위문반인데 유학생들하고 YMCA 그리고 천도교 동경종리원의 관계자들이에요. 예, 이분들이 희생자를 조사해서 현재까지 이 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추도식을 가졌던 기록도 찾았습니다. 예,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이곳에서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곳은 당시에 우리 그 일제의 삼엄한 경비와 탄압 속에서 조선의 청년들이 모여서 일주기 추도식을 갖고 그랬던 곳인데 이곳은 당시에 집회가 가능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의 산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1924년에 관동대지진 희생자를 추도하는 추도식, 일주기 추도식을 가졌던 기록이 일주기 추도식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저거를? 예, 서울 종로에 있는 천도교 중앙대교당입니다. 지금도 그 현장에 남아 있고요. 작년이 그 건립된 지 100주년이 된 해라고 합니다. 그 일주기 추도식을 네. 당시 조선에서 그거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이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가 종교 시설이지 않습니까? 네. 예, 종교 시설이었으니까 집회가 가능했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조선의 청년들이 이 추도식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의 산실이었다고 말할 정도로 집회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는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이기도 했고요. 관동대지진 당시에 유학 중이었던 그 방정환 선생님이나 뭐 이상화 시인이나 김동완 시인이나 를 비롯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20년대의 대표적인 문예지였던 그 개벽 개벽사에서 그 굉장히 많은 잡지들을 냈는데 개벽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어린이, 소년, 부인을 비롯해서 이곳에서 그런 미디어 운동의 산실이기도 했는데 일제 강점기에 그 당시의 시대상을 알 수 있는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었던 문예지였습니다. 거기에도 관동대지진에 대한 작품들이 실려 있었는데 검열 도장이 찍혀서 삭제된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런 키워드로 뭐 기억이나 폭력, 뭐 기억, 전쟁, 반성, 포스트 메모리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분을 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지섭 열사라는 분인데 네. 그분은 의열단원이세요. 그런데 1923년 12월에
관동 대지진 때 우리 동포들이 그렇게 학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일본의 그 일왕과 고관들을 척사를 해서 원수를 갚겠다면서 일본으로 갑니다. 김지섭 열사가. 그래서 1월 달에 그 도쿄에 보면 이제 황거라고 있잖아요. 일왕이 사는 그 앞에서 폭탄 3개를 던졌는데 이게 그 대한해협을 건너오면서 그 폭탄이 이제 막 그 습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결국은 3발이 다 불발탄이 돼 버려요. 그런데 하지만은 그 사건은 대단히 큰 충격을 줬죠. 네, 그렇죠. 결국 그 김지섭 열사는 이제 일본에서 그 오랫동안 재판을 받고 무기징역형을 받은 다음에 1928년도에 옥사하십니다. 그때 45살 나이였는데 그분의 의거 일왕한테 폭탄을 던진 우리 그 독립운동가로는 이봉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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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김지섭 열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다시 관동대지진. 일본에서는 이 관동대지진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학생들에게? 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이것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현행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서 관동대 학살을 학살이라는 말 대신에 뭐 살해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왜곡하고 있죠. 그래서 사건 자체 언급도 안 하고요. 그래서 조선인을 보호한 민과 관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이렇게 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 또 부정하고 왜곡을 넘어서 부정하고 근데 이렇게 하지만 우리 역사서에도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제대로 기술이 안 돼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망각에서 기억으로는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이 배경이 된 작품들, 재현물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박열은 뭐 잘 알고 계시는 영화고요. 또 뮤지컬의 동명의 뮤지컬이 또 제작이 됐고요. 호외도 마찬가지로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룬 작품이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물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인데 희곡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조선인들을 이제 숨겨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이 보여지는데 굉장히 극에서 긴장감이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시에 조선인을 숨겨주었을 때에 어떤 처벌을 받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로 조선인들에 의해서 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하고 조선인들에게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하나, 나와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이 일반인들에게 아주 이렇게 뼛속 깊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작품에서 배봉기 작가님은 어떤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접하면서 이 희곡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화해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다시 망각에서 기억으로라는 주제로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 단체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1923 한일제일시민연대는 시민운동 그리고 특별법 제정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인데요. 네. 최근에는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이라고 천안에 역사관을 세워서 그쪽에서 세미나도 열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당시 그러니까 관동 조선인 학살 사건 전시회도 국회에서 열었어요. 그래서 100년을 맞기 전까지 남과 북이 함께 간토 학살 조사에 나서자. 뭐
100년을 맞기 전까지 1923 역사관의 학살 지역별 전시를 위해 함께 협력하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지금 아주 활발하게 운동, 시민운동과 입법운동 그리고 학술적인 연구까지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시민 모임 독립이라는 또 새롭게 생긴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작년 8월에 일본 대사관 앞에서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나갔어요. 그래서 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을 하라라고 하는 이제 10만 명 국민 청원 운동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만열 선생님이 80이 넘으셨는데 1인 시위에 참여하셔서 피켓을 들고 역사학자로서 정말 부끄럽다. 내가 평생 이렇게 이 관동대지진 이 사건에는 힘을 보태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저 피켓팅을 하고 계신 분이 이만열 네. 숙명여대 사학과 명예 네. 교수님이시죠. 아, 그러시죠. 예, 네. 지금 아마 80대 중반이 넘으셨을 텐데 아, 네. 참 아주 훌륭하신 어른입니다. 네, 전에 국사편창위원장도 지내셨죠. 네, 저한테 80이 넘으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역사학자로서 이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참 부끄러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더운데 여름에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피켓 들고 이렇게 그런데 저분이 늘 보면은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깨인 양심으로서 네, 항상 어떤 활동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나 은폐되고 음. 또 왜곡되고 음, 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하시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시는데도 우리 간도 대학살 사건 같이 이렇게 여력이 없어서 놓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고 93년간의 침묵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러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일본을 상대로 관동 대학살의 진상을 밝혀내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1980년에 광주에서 저질렀던 대학살에 대해서도 우리 스스로가 진상을 밝혀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국가가 부끄러운 민족이 자기네들 민족 국민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에 진상 규명조차도 못하면서 93년 전에 일본이 자기 국토 영내에서 벌어졌던 일의 진상 규명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가장 기본도 못 해놓고 남한테 우리는 못했지만 너희는 제대로 해라라고 요구하는 것과 똑같은 아주 좀 뭐랄까요, 뭐 염치랄까 아니면은 좀 뭐가 잘못된 요구인 거죠. 네, 예.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순항쟁도 그렇고 사성 여순항쟁도 사건도 그렇고 네. 우리 국가가 국민들한테 자행한 국가폭력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이 얼마나 많은데 네, 맞아요. 일제 강점기 때 벌어졌었던 그 일본 너희가 우리 국민한테 자행했었던 학살, 그런 국가폭력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사과해라. 그럼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너희들부터 좀 제대로 하고 나서 우리한테 요구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근현대사 연구하신 선생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하죠. 이제 제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정말 할아버지 어르신들인데 선생님이 젊으셨을 때는 살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거 연구 안 하고 뭐 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좀 투정도 부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말씀하시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4.3도 마찬가지, 여순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직
진상 규명은커녕 뭐 알려지지도 않은 사건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네. 예. 뭐 일단 뭐 전쟁기 이전에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박충금 나왔잖아요. 네. 박충금이 저질렀던 바로 그 짓을 해방 이후에 우리 국내에서도 이른바 백색 테러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자행됐거든요. 예. 그 뭐 김도환이라는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폭력단 만들어 가지고 네. 그 노동자들 그 저기 뭐야 그 스트라이크 파업 일으키고 한 거 그거 그 살인 진압하고 자여간 끔찍한 짓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뭐 김도환 같은 사람은 지금 뭐 장군의 아들이라고 오히려 뭐 무슨 이상하게 우상화가 되고 우상화까지 하고 있잖아요. 박충금 욕할 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뭐 일의 특성상 뭐 80대, 90대 이제 어르신들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29년생이신 할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다가 대구 형무소에 가서 언제 이렇게 재판을 받고 나왔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졌었던 그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예. 근데 그게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각에서 기억으로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르신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신데요. 아까 초반에 그 영상에서 제일 처음에 춤을 추셨던 노인분 기억하시나요? 예, 민속학자 심우성 선생님이신데요. 예, 심우성 선생님이 50대 때 85년도에 치바현의 관음사에 있는 그 보화 종루를 세우셨는데 당시에 극단 현대극장의 김의경 선생님 그리고 서울신문의 신우식 사장님 이렇게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이분들이 당시에 모금 운동을 펼쳐서 모든 기자재들을 다 싣고 배에 싣고 현해탄을 건너서 일본에 가서 저 보화 종루를 건립을 하세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전국에서 편지 봉투에 흙을 한 줌씩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이 보화 종루 건립할 때 그 흙을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흙은 못 담았다. 너희들이 그건 해라. 이렇게 나중에 좋은 세상이 오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건립문 내용에 오늘의 한국인은 어두운 역사를 미워하고 슬퍼할지언정 오늘의 일본인을 꾸짖고 싶지 않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홀로코스트를 이야기할 때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85년도 당시에 심우성 선생님, 뭐 김의경 선생님을 비롯한 건립에 추진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건립문에 쓰셨어요. 그래서 용서하고 화해하자 이렇게. 저 건립문은 일본 어디에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예, 일본 치바현에 있는 관음사라는 절인데요. 치바현 관음사요. 예, 거기에 이렇게 보화 종루를 세워서 매년 여기서 추도식도 하고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신각종의 100분의 1 크기래요. 이게 작은 건데 그래서 이거 충남 홍성에서 만든 다음에 이걸 분해해서 배에 실어서 현해탄을 건너서 간 거죠. 예. 예. 왜냐하면 이 단층을 어떻게 짓고 이렇게 그 공법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그걸 다 그 맞춰서 이렇게 지을 수 있게 제작을 하고 분해해서 일본에 가서 다시 지은 거죠. 네. 네. 종은 아마 통으로 가져갔겠죠. 네, 그건 그렇죠. 네, 종을 종루를 붙이긴 어려우니까. 종루를 네. 그렇게 현해탄을 건너가서
조립을 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심우성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인터뷰하면서 만났는데 돌아가시기 직전 해에 1년 동안 거의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아버님이 사회주의자셨대요. 그리고 그 여운형의 측근이었는데 이분이 지금 유리매관 자리 있죠. 그 성균관 네. 성균관 옆에 유리매관 거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어. 거기서 태어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100살 때까지 사셨대요. 그러니까 이분의 기억은 100년, 200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이야기도 많이 이야기, 들려주시고 그리고 할머니랑 같이 인력거 타고 나가서 최승희 공연 보고 오고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워낙에 이분은 이 심우성 선생님은 저는 할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관동대지진에 대해서 그 일본의 푸크 인형극장에 갔다가 그 관동대지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신없이 이 진상규명을 운동이나 뭐 이걸 어떻게 재현해야 되나 해서 공연도 하시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문화예술인들 친구분들을 다 모으신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50대니까 한참 뭐 극단의 대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순회 공연을 해서 이 종로 건립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건립문 제가 다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본의 이야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라카와 강변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세워진 추도비예요. 이 사단법인 봉선화라는 단체에서 그 니시자키상이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시민운동 해오셨던 분들인데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게 이분들이 그렇게 일본 그 국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진상규명 활동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매년 추도식을 열고 이분이 자기 집을 이제 추도비를 세우도록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매년 이렇게 그 추도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강 둔치에 세우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그 허가를 안 해준 거예요. 예. 저기는 저도 가본 기억이 나요. 아, 그러셨어요. 그 예. 옆에 놀이터 같이 조그맣게 뭐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구석지에 저렇게 조그맣게 네네. 저런 돌판으로 해서 네. 애도한다라는 글자 하나가 나와 있죠. 네네, 맞습니다. 그 참 저거 보고 음, 좀 뭐랄까 그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예, 이게 오히려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의미보다는 음. 오히려 그 희생자들을 더 좀 초라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중국인 희생자들은 유족회가 있어요. 중국인 희생자들은 변호사님 혹시 오인살인이라고 아시나요? 오인살인이요? 네. 그게 뭐죠? 중국인들이 네. 조선인으로 오인되어 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중국인들은 또 저기 네. 그 린치를 가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삼국인이라는 차별은 받고 있었지만 학살의 대상이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인으로 오인돼서 희생된 거죠. 그거 진짜 억울했겠네요, 그거.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선인 식별 그 자료에 따라서 네. 어쨌든 일본인은 아니야. 네. 그러면 조선인이겠지 하고 학살을 이제 살해를 했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아니 뭐 네. 발음도 안 중국인도 되고. 그 발음 안 됐을 그렇지,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중국인 희생자들도 600여 명이에요. 그러니까요. 오인당해서 살해당한 사람이 600여 명이면 네. 도대체 조선인 그 학살 피해자들은 몇 명이겠어요? 네. 어. 근데 이 아까도 보여드렸던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요코하미초 공원이거든요. 이 공원에서 매년 추도식을 해요. 그런데 조선인 희생자 위령비가 밖에 저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의 위령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안에 그럼- 있어요. 안에. 아, 예, 안에 있어요. 네, 안에 있고 그 추도식도 안에서 하고 예, 그러니까 나라가 없었다. 너희는 나라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명부도 받았어요. 음. 희생자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일본은 한국을 미수복 나와바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예. 국가 대 네. 국가로 인정을 안 하는 심리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렇죠. 일본 위정자들의 머릿속에서. 네. 네. 그래서 이 봉선화회는 90주기 때 학살 현장을 목격한 그 일본인들의 증언을 모은 증언집 3권을 펴냈고 또 이후에 또 그런 조직이 또 결성이 됩니다. 그 간토 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 이렇게 해서 5,360명의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그 중참 양원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치바현에 있는 마고메 묘원에서 그 추도비 앞에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걸 촬영을 하다가 제가 펑펑 울었는데요. 조선학교 아이들이 매년 이 추도식에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번 들어보실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치바현의 그 마고메 공원에 세워진 추도비는 그 남북에서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일본인 조선인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제일조선인 연맹이 세운 추도비입니다. 그래서 이 추도비는 가장 크고 그리고 학살 주체와 희생자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묘비, 추도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이후 세대들의 책임이라고 이제 서강대 임지연 교수가 기억전쟁이라는 책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때 과거는 어떤 저장된 기억을 그대로 끌어오는 단순한 작업이 아니고, 과거 기억이라는 거는 이제 과거에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여기 저는 굉장히 동의하고요. 그래서 기억을 재고해야 할 책임이 이후 세대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초반에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걸 변호사님께 말씀도 해주셨는데 집단학살 협약이 이 사진에서처럼 이 사진은 이제 50년 10월 14일 뉴욕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라파엘 렘킨이 이야기했던 제노사이드라는, 그래서 변호사님께 저는 이런 국제법상의 제노사이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지금까지 많은 말씀 해주셨지만 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랭킨 박사가 제노사이드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예. 그 본인이 유대인이에요. 예, 폴란드의 법률가고, 그래서 이제 저분도 그 나치에 의해서 집단학살의 피해자이기도 하고 9.4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서구로 넘어와서 법률가가 이 나치 독일에게 이제 그 복수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그 나치 전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그 법률 이론을 만들어낸 게 제노사이드인 거죠. 네. 뭐 당연히 그 관동 대학살은 그런 제노사이드 개념에 대단히 부합하는 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행됐었던 그 광주 학살 네. 그것도 제노사이드예요. 네. 예, 그 제노사이드는 민족이 그러니까 다른 민족 사이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그 국가 폭력의 일종이고 이를테면은 뭐 광주 당시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이 전라도 특히 광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국가 폭력을 행하고 거기에서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통한 소수 집단인 광주 시민들을 그 학살의 대상으로 해서 자행됐다라는 점에서 제노사이드 개념에 부합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4.3이나 또 여순항쟁 같은 경우에도 제노사이드라고 맞습니다. 볼 수 있는. 네, 네. 그 제노사이드 개념에 만약에 해당될 때는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냐면 그것은 국제법상의 범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보면은 국가가 자행한 범죄는 그것은 처벌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국제법상의 범죄로 인정된 뭐 예컨대 인도에 반하는 범죄나 제노사이드나 이러면은 그것은 국제 형사법정에 관할 사건이 돼가지고 그 피해자들은 국제법상의 범죄를 자행한 뭐 정부 최고 책임자를 기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국제법상의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 가해자들은 처벌받게 돼요. 국제법적으로. 네, 그렇군요. 우리가 그 부분은 참 정확하게 좀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도 분명히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국제법으로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건 맞잖아요. 그죠? 아니 그런데 이것은 우리 그 내부의 문제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인류 역사 그다음에 인류 문화 네. 아니면 국제 공동체 입장에서 그 어떤 나라에서도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인류의 보편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도 예컨대 전두환의 그러한 그 만행이랄지. 그리고 뭐 4.3 네. 민간인 학살을 한 바로 그 자들 뭐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인류의 양심과 정의감으로서 단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그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관련된 노래를 만드셨죠? 네, 뭐 재현물인데요. 예, 대표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영화도 있었고 연극도 있었고 뮤지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추모 문화제를 하면서 어게인 1924라고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저희가 그 영화를 상영을 할 때 버킷리스트였어요. 처음에 국내 상영 운동을 시작하면서 천도교 중앙대교당 갑시다. 그래서 어게인 1924 다시 1924년에 그 조선의 청년들처럼 이 영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버킷리스트였는데 그걸 하게 되면서 추모 문화제를 같이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걸 들고 왔고요. 그래서 네. 자, 네네. 그 영화 노래 좀 틀어주시죠. 독립 같은 건 꿈꾼 적
살아 있는 것처럼 동경에 가면 하얀 쌀밥 먹을 수 있다기에 관부 연락선 오르던 저 발 하얀 발 누구의 발인가 감추고 또 감춰도 어째서 저 사내의 발은 더 하얗게 일어서는가 주고엔 고주센 아들아 기억하지 말아라 주고엔 고주센 물려받을 것 없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사람이 죽어간 이날의 역사를 물려받은 너희 가엾은 후손끼리 뜨겁게 안고 울어라 살아서 다시 못 올 걸음일 줄 그 누가 알았겠는가 100년이 흘러도 하얀 저발 주고엔 고주센 아들아 기억하지 말아라 주고엔 고주센 물려받을 것 없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사람에게 사람이 죽어간 이날의 역사를 물려받은 너희 가엾은 후손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네. 개봉은 안 한 거죠? 1923. 네, 이 작품 지금 제작 중이고요. 네. 감독님이 일단 작품을 제작을 발표를 하시려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네. 아직 촬영분을 마무리를 못한 게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제작 중이고 지금 1편, 2편의 경우에는 어디서 다운받아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직접 가서 틀어드립니다. 그래서 공동체 상영을 통해서 아, 공동체 상영. 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틀어드리고 영화 해설도 같이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감독님이 이 영화를 만드실 때 대부분이 사실 제가 영화 상영 운동을 하면서 서울 성공회 성당에서 1년 동안 정기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찾아갔어요. 가서 여기 주임 사장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가서 저 이 영화 좀 1년 동안 틀고 싶은데요. 여기서 여기 민주화의 성지 아닙니까? 여기 좀 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영화 상영을 했는데 감상문을 받으면 예 정말 한 이제 60대 되시는 분들도 감상문에 쓰세요. 뭐 내가 정말 당장 이 쪽발이 앞에 있으면 돌로 쳐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실 때 그런 반일 감정이나 미움이나 증오심을 키우려고 이 작품을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영화에 어떤 역사를 딛고 이 영화가 나왔는지 이걸 좀 같이 설명해드리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갖고 그렇게 해서 지금 6년째 영화 상영 운동하고 학교 특강을 가면서 특히 이제 학교에 가서 제가
받는 게 더 많은데요. 가면 이 93년의 침묵의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학생이 감상문에 쓴 거예요. 경남 양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93년의 침묵이라고 보고 나서 100년의 침묵이 되지 않도록 일어서 행동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그걸 보고 계속 걸어가야 되겠구나.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는 분들이 저한테 다음 걸음을 걷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의 감독님과 저의 버킷리스트였던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영화 상영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좀 한 분 한 분 이어서 나가는 게 또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시고 싶은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서는 저희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공동체 상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여러분. 네, 공동체 이제 개인 상영은 어렵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 올라가 있는 영화는 아니다라는 걸 네.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철승 변호사님 어때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또 계속해서 기억을 해나가야 될지 한 말씀 해주시죠. 1923년이니까 이제 올해는 98년이네요. 네. 98년 동안 침묵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또 그렇게 비명에 가신 우리 그 선조 동포들께 너무 면목이 없는 일이죠. 하지만은 그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뭐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또 나름 열심히 또 싸워오고 노력해왔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더욱 더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해서 100년의 침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네. 꼭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서울의 소리 굉장히 좀 핫한 이슈를 대한민국 격동의 현대사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희 서울의 소리가. 요즘에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심지어 저한테도 이렇게 협박 전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하려고요? 글쎄요, 저한테도 욕설하고 협박 전화. 협박해도 소용없는 분인데. 그러게. 근데 심지어 그러는데 우리 오충곤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그런 협박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오충곤 감독님이 80년대에 그랬다면 네. 그보다 앞서서 이 사건을 연구하신 강덕상 선생님은 60년대에 이 사건을 연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협박도 받으셨고, 그리고 오충곤 감독은 상영관을 폭파시키겠다. 그렇게 그 종이를 오려 붙여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 굉장히 이렇게 한일 관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려고 할 때마다 그렇게 우익들의 그 극단적인 협박은 뭐 계속 이어져 왔어요. 저의 경우에도 2017년에 제가 일본에서 아까 보셨던 요코하미초 공원에 갔는데, 당시에 그 소요카제라고 그 우익 단체인데 거기서 시위를 그 맞불 시위라고 하죠. 조선인들이 모여서 추도식을 하는데 일본 우익 단체에서 시위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딱 대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진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촬영을 카메라로 협박 당하는 분이 촬영을 하셨어요. 했거든요. 와서 제 얼굴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저 카메라 같이 들이댔죠. 너도 찍어줄게. 이렇게. 더 큰 카메라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또 일본에 갔을 때에는 이것도 이제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제특회에서 조총련 건물을 향해서 총을 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그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 제일조선인 들은 굉장히 큰 어떤 혐한이나 어떤 그 재특회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강덕상 선생님이 쓰신 책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 신주쿠 거리를 지나가다가 한 청년하고 어깨가 부딪혔는데 조센진이라고 말을 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조선인인 걸 저 청년이 어떻게 알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혐오의 표현이에요. 예, 혐오의 표현으로 조센진 이렇게 그렇게 아주 뿌리 깊은 그 조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특히 집회 현장에 보면은 혐한 집회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과격하게 뭐 조선인은 나가라 그리고 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조선인은 조선으로 뭐 이렇게 조선인을 죽이자 뭐 이런 있죠. 말도 하죠. 그렇죠. 다 죽여라. 뭐 좋은 조선인도 나쁜 조선인도 다 죽여라. 이거는 이제 관동대지진에서 온 말이고요. 실제로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트위터에 돌았어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탈 수 있으니 조심해라고 하는 트위터의 글을 보고 그런 어떤 관동대지진 때 있었던 유언비어가 또 다시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고베 때요? 네네. 요즘도 그 우물에다 먹습니까? 그래서 댓글에 쓰죠. 니네 아직도 우물 쓰니?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혐오의 표현으로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런 그 조선인 혐오나 이런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조선학교 문제까지 이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실효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차별은 나쁜 겁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차별은 나쁜 거예요. 이렇게 이 정도의 그 온도 차이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래요, 여러분. 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과거의 역사이면서 현재도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살아있는 또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돌려보기를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도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 중 한인들이 독립위험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ksoul.com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그렇죠. 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매장 번호입니다. 예,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예, 전주에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전주 예, 한옥마을에. 전주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설인 전주 한옥마을에서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얼박힌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립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셔야만이 5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예. 여러분들 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가격에 홍삼 독립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입니다. 제가 네,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이제 판매 원가 이제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